자, 이게 이제 비율 분석법을 마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요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시라고 갖다 두신 건가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뭐 떡 같은 것도 있는데요. 자, 어림셈법의 내용을 좀 보고요. 그리고 비율 분석법을 좀 더 확인할게요. 일단 교재 278쪽을 보십시오. 교재 278쪽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게 아까 설명은 다 드려서 체크만 하고 지나가 있습니다. 278쪽의 총소득승수법에서 총소득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투자액이 분자로 가고요. 순소득승수까지는 총투자액이 분자로 가죠. 순소득승수를 뭐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본회수기간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승수는 세전현금수지로 몇 년 걸리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때는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수지승수는 세후현금수지로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죠. 그것도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전현금수지승수가 더 클까요? 세후현금수지승수가 더 클까요? 제가 질문을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세전현금수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세후현금수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승수를 묻는 거는. 세후현금수지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소득은 점점 작아지지만 승수는 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요거 이제 물론 얘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고 얘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했듯이 여기가 10년 여기도 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남의 돈 얼마나 사용해서 이게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 똑같은 총투자액으로 비교하고 지분투자액으로 비교하는 요 둘 사이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승수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총소득승수보다는 여기 총소득승수보다는 순소득승수가 더 큰 거고 세전승수보다는 세후승수가 더 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소득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지만 승수는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됐나요? 그걸 이제 승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탁 되는 거예요. 소득은 내려가지만 승수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됐죠? 다음에 밑에 수익률법은 자, 총자산 회전율은 비율 분석법에도 나오는데 이거는 부동산 가치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고 종합자본환원율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종합도 생략 가능하고 자본도 생략 가능하고 이거는 총투자액으로 순영업소득이 몇 퍼센트 되는지 보는 거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지분배당률, 자, 지분환원율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도 쓰지만 지분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지분배당률, 지분환원율. 왜냐면은 뒤에 감정평가론에 또 나와요. 지분배당률, 지분환원율 같은 게. 그래서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고 세후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수지. 자, 이렇게. 다음에 이제 밑에 기타 어림셈법에 단순회수기간법 있죠. 단순회수기간법은 말 그대로 회수기간을 계산을 하는데 그냥 더해 나가면서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이 나가요. 지금 현재 1억이 나가는데 마이너스 1억이에요. 첫해, 둘째, 셋째, 넷째 돈이 들어오는데 이때 2천 들어오고 이때 3천 들어오고 이때 4천 들어오고 이때도 4천 들어오고 이때는 5천 들어오고 그러면 1억이 회수되려면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전에 했던 승수법이에요. 승수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10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1억씩 벌면 1억, 1억, 1억씩 10년 들어오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다르죠.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달라요. 대신 그냥 더해요, 단순히. 그냥 더하면 여기까지 오면 얼마예요?
9천이죠. 그러면 얼마를 더 해야 1억이 회수되는가요? 여기 1,000만 원이 더해져야 1억이 회수되는 거죠. 4년째 1,000만 원은 4년 다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4년째 4분의 1만 지나가면 돼요. 1, 4분기. 그러니까 3년 하고 석 달 걸리는 거죠. 맞나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순 회수기간, 단순 회수기간. 할만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할만하죠. 예. 다음에 그럼 현가 회수 기간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건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가 회수 기간은 화폐 시가치 고려해야 해요. 하죠. 예, 현가 회수 기간은 요거를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 숫자가 어떻게 돼요? 더 작아지죠. 이것도 더 작아지고 이것도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작아지면 그렇게 해서 더 하는 거예요. 얼마가 될 때까지? 1억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무슨 회수기간?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까요? 더 적게 걸릴까요? 더 많이 걸려요. 그게 현가 회수기간이에요. 예, 아직까지 한 번도 현가 회수기간은 계산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수준에서 조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려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대신 화폐 시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 있죠. 이제 평균 이익률법 이렇게도 하죠. 회계 이익률법 또는 평균 이익률법 이렇게. 예, 평균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제 회계적으로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를 하지 않아요. 회계학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는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억 매출이에요. 12월 달에도 1억 매출이에요.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는 우리 이제 규모가 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1월 달에 1억 버는 거하고 12월 달에 1억 버는 거하고 그럼 1월 달에 1억 들어온 돈은 현금으로 들어왔다면 팔아서 그게 은행에 있으면은 이자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근데 회계학에서는 1월 달에 1억 들어오든 12월 달에 1억 들어오든 똑같이 봐요. 1년 범위 내에서는. 1년 범위 내에서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따져요. 예. 근데 이제 다른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화폐 시장 가치를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1년 이내에는 잘 안 따져요. 예. 그런 거는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그래요. 화폐 시장 가치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1월 1일 날 처음 시작할 때 1억으로 시작했어요. 자금 1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이 마감을 할 때 보니까 3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투자된 금액이 총. 이 뭔 소리예요? 1월 1일을 시작할 때는 1억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외상금 깔리고 자재 주문을 더해서 재고도 더 많이 쌓였고 이러면은 그만큼 어딘선가 돈을 더 끌어왔다는 얘기잖아요. 1억 가지고 모자라니까. 보통 사업하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외상이 깔리거든요. 외상이 깔리면은 나는 자재를 사올 때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매출해 놓은 거는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서 자재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다 보면은 자재를 더 많이 재고로 쌓아놔야 빨리빨리 주문 들어오면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디선가 지금 돈을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투자 금액이 점점 늘어난 거죠.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해서 그 해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수익을 따져보니 회계장부 보니까 수익이 3천만 원. 그럼 이거 1억으로 3천만 원 번 거예요? 3억으로 3천만 원 번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3억 가지고 했는 사람은? 그 사람도 3억으로 3천 번 거고,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 3억으로 했는 이 사람도 3억으로 3천 번 거 똑같아요? 처음부터 3억 가지고 했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3억으로 투자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작할 때부터 3억이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안 넣은 사람도 3천만 원 벌었으면 저 사람의
이 경영 성과와 이 사람의 경영 성과가 같냐고요. 이 사람의 경영 성과가 낮은 거죠. 저 사람의 경영 성과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3억 가지고 3천 벌었다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3억 가지고 3천 벌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3억 가지고 벌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럼 1억 가지고 벌었다 그럴까? 헷갈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과 나중에 마칠 때 금액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얼마 가지고 사업했다고 보는 거예요? 2억 가지고 사업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하는 거예요. 평균. 이쪽 남는 거를 이쪽에 채우는 거예요. 평균 해버리면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얼마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2억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이익률법, 그래요. 평균 이익률법. 같은 말이에요. 투자 금액이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다를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평균이란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투자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똑같으면 관계없지만 그래서 뭐라고 한다? 평균 이익률법 이렇게 회계적 이익률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 정도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의 한계. 자, 이거는 어림셈법의 한계에서는 이제 뭐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하고 다른 한 가지 방법하고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넘어가시면은 대부 비율 해서 넘어가시면 자, 대부 비율은 이게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남의 돈 빌린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있으면 남의 돈이 몇 퍼센트 되느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 잔금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을 이게 잔금이라고 표시하는 이유가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당시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당시하고 어떤 시점에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부채 잔금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절약 개념이에요. 절약 개념. 시점을 전제로 해야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말고 용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로 영어로 이렇게 LTV를 써줘요. loan to value 해가지고 이게 loan이고 여기가 value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치분의 대출 받은 거 이렇게 loan to value, loan 요게 to예요. loan to value, loan to valu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얘는 동의어가 없어요. 동의어가 없고 요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거분의 남의 거. 지분분의 저당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남의 게 60%잖아요. 이게 60%라는 거는 남의 게 60%라는 얘기예요. 전체 중에서. 전체 중에서 남의 게 60%라는 건 내 거는 몇 프로예요? 40%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40%분의 60% 이렇게 돼요. 여기가 80%면 뭘 뜻하는 거예요? 대출을 80%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거는 몇 프로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20분의 80 이렇게 돼요. 그럼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서는 요거는 두 개를 더해서 반드시 100% 되는 거예요. 분모 분자를 더해서 반드시 100%. 요거는 남의 거 비율이에요. 그냥. 여기 90%면 뭐예요? 남의 게 90%예요. 그럼 내 거는 10%.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분의 90 이렇게 된다고. 항상 더해서 100%가 돼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니까 부채 비율도
커지죠. 근데 커지는 정도가 엄청나죠. 여기가 60%일 때는 얘가 40분의 60 하면 1.5거든요. 1.5는 150%예요. 여기가 20분의 80 하면 뭐예요? 퍼센트 약분되고 4잖아요. 그럼 여기 몇 프로? 400%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약분하면은 몇이에요? 9죠. 9는 몇 프로? 900%.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서 부채 비율도 커지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내 거분의 남의 거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더하면 100%. 이건 남의 거 비율, 이건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 됐나요? 자, 그래서 부채 비율 조심해야 돼요. 부채 비율은 동의어 있어요, 없어요? 동의어 없어요. 얘는 동의어고, 얘는 동의어가 많은 거는 웬만하면 어디라고 보면 돼요? 대부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얘가 동의어가 없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채 비율을 잘 기억하면 돼요, 오히려. 이제 물론 시험에는 대부 비율이 훨씬 많이 나와요. 대부 비율이 훨씬 많이 나와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요 둘은 LTV를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요 둘은 LTV 안 써줄 수도 있어요. LTV를 대체로 써줘요, 대체로 써주는데 얘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용어라서 아예 LTV를 안 써줘요. 예,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특히 두 가지는. 다음에 이제 대부채,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부채를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죠. 부채 서비스예요. 자, 이거는 이제 가유순전후 할 때, 여기 부채 서비스 이 자리죠. 부채 서비스 요거를 감당하는 건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1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 1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1이라는 얘기는. 이게 똑같으면 세전현금수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얘가 1이면 여기는 세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커야 세전현금수지가 0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에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 있죠. 유효총소득은 요 밑에 영업경비 있죠. 영업경비 빼고 여기 부채 서비스 빼고 여기 세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유에서 세전 내려가려면 몇 단계를 빼야 돼요? 2단계를 빼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요 유효총소득은 요 두 개의 합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요거는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건 작을수록 좋아요. 이 작을수록 좋게 된 거는 위하고 아래가 지금 반대가 위는 소득이 분자에 있잖아요. 아래는 소득이 분모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이 반대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은 소득이 분자로, 채무분기는 소득이 분모로. 그래서 위는 클수록 좋은 거고 아래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분자가 작을수록 좋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1일 때는 세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세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으면 세전이 0보다 큰 거고요. 여기는 1보다 크면 세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둘 다 판단 기준은 다 뭐라고요? 1이에요. 채무불이행률은 1보다 작을수록 좋고 부채 감당률 1보다 클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뭐에서? 총소득에서. 여기가 이제 유효를 많이 묻기는 하는데 반드시 유효는 아니더라도 총소득분의 뭐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경비 비율이에요. 문제에서 총소득으로 가능총소득으로 주면은 가능총소득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고 유효총소득으로 주면은
유효 청소도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유효가 들어가야 돼요. 채무불이행률은. 채무불이행률은 반드시 유효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겠어요? 요게 요 두 개를 감당하는 거니까. 가능청소득 들어가면 이것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채무불이행률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유효. 왜? 요 두 개를 감당해. 분자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요 두 개는 유효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보니까 별로 안다는 표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부채,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이에요. 됐나요? 부채 비율은 동의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순여소득이 감당한다. 만약에 채무불이행률을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럼 채무불이행률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채무불이행률보다 부채 감당률이 훨씬 더 중요해요. 부채 감당률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채무불이행률 해서 헷갈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고 부채 감당률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세요. 헷갈리면은.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283쪽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뭔가면은,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데, 전부 다 계산으로 나와요. 계산으로. 계산과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DTI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원리금 지불액의 비율을 말해요. 연소득에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 지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득이 어떤 사람의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6천만 원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규제를 하기를 버는 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40%로 규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리금 지불하는데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2,4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리금 지불이에요. 원리금이 1년에. 그럼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200씩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200이에요. 또는 1년에 2,400이에요. 1년에 2,400을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가는 금액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는 원리금 지불액이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것도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액으로 2,400까지 쓸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원리금 균등하면 또 뭐 생각해야 돼요? 저당 상수 해야 돼. 저당 상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원리금 지불액이 나오잖아요. 앞에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원리금 지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DTI 가지고 이걸 먼저 계산한 거라고. 이거를 원리금 지불 이걸 먼저 계산해 놓고 얼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요걸 곱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요 놈이 이쪽으로 와서 나누기 하면 얘가 계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여기 2,400에다가 나누기 뭐 한다? 저당 상수 한다. 나누기 저당 상수.
맞아요. 여기 지금 요 보이시죠? 보이시는데, 근데 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은, 요 금액을, 이 사람의 연간 소득에다가 요 DTI 규제 퍼센트 있죠? DTI 규제 퍼센트 하니까 얘가 계산됐죠? 그 다음에 나누기 뭐를 해요? 저당 상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 문제에서는 과거에 DTI 규제를 하기 전에는 LTV 기준으로만 대출 금액을 계산했어요. LTV 기준, 아까 론 투 밸류라 그랬죠? 대부 비율. 집값의 몇 프로 요렇게만 대출을 해줬었어요. 맞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곱하기 LTV만 하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이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이제 뭐까지 더 추가로 한 거예요? DTI 기준까지 새로 또 추가로 넣은 거예요. 문제에서. 규제할 때. 이럴 때는 뭐를 먼저 계산한다 그랬어요? 2,400을 먼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연소득에다가 DTI 규제되는 그거를 곱해야 돼요.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요 금액이 계산되죠? 여기에다가 뭘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이거든요. 소득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가격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 양쪽을 다 따져서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이 중에 큰 금액 쪽이에요, 작은 금액 쪽이에요? 작은 금액 쪽으로 해서 대출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면은 빨리 요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몇 가지를 주는가 하면 자료를 5가지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료를 줘요. 그럼 빨리 분리를 해서 LTV 기준 쪽 자료, DTI 기준 쪽 자료 해서 분리해서 배치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러니까 285쪽 4쪽 5쪽인가요? 284쪽에 그 예제가 있죠. 284쪽에 예제를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이요. 시장가치 3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가치 3억은 이쪽으로 가야죠. LTV 쪽으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3억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 5천만 원 어디로 가야 돼요? 이 DTI 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부채가 없고요. 연간 저당 상수가 몇이에요? 저당 상수 0.1이 여기 있죠. 여기 0.1 이쪽으로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LTV 기준이 몇 프로? 60% 여기에요. 그 다음에 DTI 기준 40%죠. 그럼 여기 0.4예요. 다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집값, 부동산 가격 기준 얼마? 1.8억 대출 받을 수 있죠. 36, 28. 여기는 4, 5, 20, 2천만 원에 곱하기 나누기요.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가면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하면은 2천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2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얼마? 2억. 0.1로 나누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쪽 기준? 작은 쪽 기준 1억 8천 이렇게. 됐나요? 할만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할만하죠. 이렇게 숫자 5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 지금 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의 주택이거든요. 근데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의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주택은 주택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현금. 주택에서 들어오는 현금이 없죠.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수익성 부동산은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임대료 수입을 보고서 대출 금액 계산하는 거 한 가지.
그 수익성 부동산 가격 보고 대출 금액 계산하는 것도 한 가지. 이렇게 돼요. 주택은 내가 사는 집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없으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대출 받는 사람이 연소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보는가 하면은 그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여기는 수익성 부동산은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그 대출 받는 사람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동산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LTV 기준은 부동산 가격 기준이고 이쪽 기준은 현금 흐름 기준이라고 그래요. 현금 흐름. 근데 주택에서는 현금 흐름 발생하는 거 없으니까 대출 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순영업 소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LTV 기준이 있고요. LTV 기준은 똑같아요. 그냥 부동산 가격에다 뭘 곱하면 돼요. LTV를 곱하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어차피 주택이나 요거나. 근데 이쪽이 이제 달라요. 이쪽은 DSCR 기준 그래요. 부채 감당률 기준. 자, 좀 전에 부채 감당률 공부했죠. 부채 감당률 했잖아요. 부채는 누가 감당해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죠. 자,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면 이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가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액이라고 했죠. 특별한 언급이 없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근데 이 부채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죠. 맞나요? 이게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죠.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요게 원리금 지불액이었잖아요. 요렇게. 그죠? 원리금 지불액이 요렇게 곱해서 얘가 원리금 지불액이 나왔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나누게 하면 돼요? 저당상수를 나누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과 같은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을 찾으면 나누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상수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요 부채 서비스액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이쪽으로 오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이게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부채 감당률 분의 순영업 소득이죠. 맞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원리금 균등액이 얘가 이 원리금 균등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해줘. 이건 나누기 표시예요. 이거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저당상수로 나누면 된다고요. 원리금 지불액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와요. 맞나요? 요 원리금 균등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은 얘가 나오잖아요. 얘가 원리금 균등액. 요걸 계산하면은 요거를 요쪽으로 해서 나누기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근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요거는 요렇게 계산한다고.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같다 하세요. 그냥 그런 같다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결과만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 주택의 경우에는 요거는 똑같고 연소득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발생하니까 순영업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걸 아이디어로 하면 돼요. 아, 여기 뭐 소득이 있구나. 여기는 DTI를 곱해서 저당상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이 돼요. 자, 조금 전에 부채 감당률 기준 했잖아요. 부채 감당률 기준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을 준다고요. 이 DSCR을 DSCR 영어로는 DSCR 여기는 DTI 기준 DTI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연소득이고 여기는 순영업 소득이에요.
소득은 소득이라면 여기 순영 소득이고 여기는 연소득이고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죠. DTI를 곱해서 저당성수로 나누는데 여기는 나누기라는 얘기예요. DSCR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적으로 이제 공식을 외운다면은 주택의 경우에는 곱하기 나누기로 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누기 해서 계산한다. 이거예요. 결국 그걸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썼다가 지운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공식이 나오나 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굳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알 필요 없고, 아, 저렇게 되나 보다. 끝이 한번,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택이라는 게 나오면은 곱하기 나누기로 가면 되고, 수익성 부동산이 나오면은 나누기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자료 제시되는 거는 부채 감당률을 줘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부채 감당률을 주는지, DTI를 주는지. 그러니까 285쪽에 이제 문제가 있죠. 285쪽 문제 보시면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있죠. 나오잖아요. 그때는 LTV 기준 나오고 DSCR 나오잖아요. 자, 볼까요? 예제.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 부채 감당 비율 1.2 이상이에요. DSCR이 1.2 이상. DSCR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부채 감당률은 그다음에 부동산 대부 비율은 0.8 이하죠. 0.8 대부 비율이니까 LTV 이쪽이에요. 그다음에 연저당 상수는 몇이에요? 0.1 이거 0.1 이쪽이네요. 그 다음에 평가 가격, 부동산 가격 얼마예요? 15억은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얼마? 1.5는 이쪽으로 오면 끝이에요. 분류해서 여기는 곱하기만 하면 돼요. 얼마? 0.8 곱하면은 12 나오나요? 여기는 1.5 나누기 1.2 하는 나누기니까 1.5 나누기 1.2 하면 몇이 나와요? 1.25 나오나요? 믿어주세요. 1.25 하면은 나누기 0.1 하면은 12.5 이게 소수점이 바뀌는 거니까 이 중에 작은 쪽 얼마? 12억 이렇게. 그러니까 풀이 가장 간단하죠. 그러니까 저 공식을 외우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외우는 과정을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은 곱하기 나누기, 수익성 부동산은 나누기 이렇게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요런 형태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지금 막 수두룩하죠,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여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요것만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돼요. 순영가법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하고, 내부 수익률법하고, 이렇게. 자, 순영가법은, 자, 얘네들 전부 다 할인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도 현재 가치로 바꾸고 나가는 돈도 현재 가치로 바꾸고 그래서 유입현가합 그래 유입현가합 들어오는 돈이에요. 유입현가합 들어오는 돈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가유 순전후 할 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요거 하고요. 나중에 처분할 때 매순전후 할 때 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오는 세후 현금 수지도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처분할 때 들어오는 매순전후, 세후 지분복객도 계산해야 돼. 다 계산해야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에요. 매년 다 계산해야 되고, 처분할 때도 들어오는 거 계산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시점이 다 다르잖아요. 시점이 다 달라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1년밖에 출제가 안 돼요. 1년. 2년, 3년까지 출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1년 뒤에 것밖에 출제가 안 돼. 계산 문제로 출제돼도. 1년도 힘들어요. 그럼 1년도 힘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것도 있어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유출연가합. 나가는 돈도 현재 가치로 바꿔서 합해요. 근데 나가는 돈은 보통 언제 나가요?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현재 가치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이제 복잡한 투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는 현재 가치는 유출되는 돈은 굳이 현재 가치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자, 현재 가치 바꾸고 현재 가치 바꿔서 이 값이 0이면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남는 게 없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요, 해. 왜냐하면 현재 가치로 바꿨잖아요. 지금 1억이 나가요. 나가는 거는 지금 나가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로 바꿀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1억 나가는데 내년에 1억 1000이 들어와요. 내년에. 그럼 몇 프로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내년 1억 1000하고 현재 1억하고 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근데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 근데 이 둘은 할인율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할인율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라고 쳐볼게요, 그냥.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이 투자자는 10%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 1억 1000을 10%로 할인하면은 몇 초로 나눠야 돼요? 1.1로 나눠야 돼요. 1 플러스 할인율로 나눠야 돼요. 앞에 우리 화폐시험가치에서 할인할 때처럼. 1.1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요? 1억이 돼요, 1억. 그럼 1억이 되면은 요 1억 빼기 1억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에요. 그럼 남는 거 없냐 이 말이에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요 할인할 때 사용한 요 요구 수익률만큼의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만족이 되는 수준, 딱 그 이꼴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 요구 수익률은 만족이 되네. 요 뜻이라고요. 이 투자의 예상 수익률이 이 말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되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0일 때도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할인을 했는데도 여기가 1억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만족되고도 남는 게 있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평가합 빼기 유출연가합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한다. 이게 바로 순현가법이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요 값이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대신 여기를 나누기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 이용해요. 그대로.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요구 수익률을 이용하는 것도 똑같고 오로지 차이 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 나누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가 여기는 1이 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 됐죠? 나머지는 동일.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조금 난이도 높은 거 얘기할 때요.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후 현금 수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세후 지분 복귀액도 계산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다 계산해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후. 여기 전부 다 세후입니다. 여기 전부 다 세후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세후. 그 다음에 여기에 나가는 돈이 지금 이렇게 세후 했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세후라고요. 예, 화폐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건 다 세후예요. 여기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하고 비교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나가는 돈이 총 투자액일까요? 지분 투자액일까요? 여기가.
여기가 뭐예요? 세후를 봅니다. 세후. 세후는 뭐하고 비교해야 돼요? 지분 투자이죠. 오케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다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귀에. 여기 뭐예요? 지분 투자액 이렇게. 됐나요? 이게 이제 이론적이에요.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내부 수익률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되고 일단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은 어때요? 같은 거죠.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같은 거예요. 지난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복습도 했고요.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 말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면 이게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다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하고 똑같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공교롭게 10%로 할인하니까 같아졌잖아요. 10%가 아닌 5%로 할인하면은 여기가 1억보다는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가 수용가가 0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은 이 5%가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가 딱 되도록 할 때 여기가 딱 0이 되도록 하는 거는 10% 할인해야 0이 되잖아요. 그 순현가가 뭐가 되도록 하는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그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때는 수익성 지수가 뭐가 돼요? 수익성 지수가 1이 돼요. 그거는 이제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어떻단 얘기예요?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어떻게 되도록? 똑같게 되도록. 요것이 되게 하는 뭐다? 할인율이에요. 요것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자,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노란 거는 빼고요. 흰 걸로 쓴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노란 걸로 쓴 거는 조금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쓴 게 뭔가 하면 일단 순현가가 뭐예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유입현가 합 빼기 유출현가 합, 요게 이제 순현가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근데 요거를 미래가치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이게. 유입현금 흐름의 미래가치에서 유출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물어요. 질문을 할 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를 미리 예상으로 해 놓으라고요. 요런 데서 바꿔 넣는다고. 또 그 다음에 요렇게 바꿔 넣는다 이렇게. 유출현가 합에서 유입현가 합을 뺀 금액이다. 이러면 또 틀리죠. 이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 안 해요, 어렵게. 근데 어렵게 출제 안 하는데 이런 거 틀린다니까요. 왜 틀린지 아세요? 일단은 이게 어려운 지문을 앞에 딱 갖다 놔요. 어려운 지문을 앞에 갖다 놓으면 일단 한 방 얻어 터지거든. 그러면 정신이 벌써 몽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보이는 거지, 더 드려요. 더군다나 지문을 길게 해요, 길게. 한 개 지문인데 막 서너 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밑에 줄 내려가다 보면 위에 거 까먹어 벌써. 같은 지문에서. 그래서 틀려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거 자리 바꾸어 넣는 거, 그다음에 현가 자리에 미래가치 집어넣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내부 수익률은 뭐예요? 그럼 요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뜻을 물었을 때 대답해야 되죠. 맞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틀렸죠? 또 이렇게 묻죠. 수익성 지수가, 순현가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 이건 맞는데, 순현가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은 건데, 그건 맞잖아요.
근데 수능가가 1보다 작으면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판단 기준이 되는 숫자를 그렇게 바꾸어서 질문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면 타당하다. 이것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1, 수능가는 0, 기준이 아시겠어요? 기준이라는 숫자가 수능가는 기준이 0이 나와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기준이 1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일단 요 정도 난이도는 다 맞춰야 돼요.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 높은 거는 그거는 지금까지 한 두세 문제 나왔거든요. 두세 문제 나왔는데 그거는 좀 쉬고 할까요? 그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